자, 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과학혁명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과학혁명은 17세기 때 일어난 어떤 큰 지적 변화를 얘기하거든요. 이걸 계기로 해서 이 당시 이제 이 근대에 어떤 그 서양의 학문이 근대적 학문이 형성된 계기가 됐던 것이 이 과학혁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학혁명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객관식 시험 때 뉴턴이 한번 나왔어요. 뉴턴이. 예. 그래서 요 나올 가능성이 좀 많은 부분이거든요. 요 과학혁명하기 전에 17세기 전후로 해서 이 지적 흐름을 좀 살펴본 다음에 어 보는 게 좀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면, 자, 17세기 보면 아까 인제 여기 보면 이 과학혁명이 여기에 위치돼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그런 징조들이 인제 쪼금씩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명문론 같은 거 있죠. 중세 말기 때 이런 것들이 오콤에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인제 오콤하고 로즈 베이커 같은 사람이 인제 어 큰 영향을 주는데, 오콤은 이제 개별적인 인식을 되게 강조했고요. 그다음에 로즈 베이커 같은 경우에는 자연 세계에 대한 관찰과 인식을 관찰했어. '있는 그대로 보자.' 이런 것들이 인제 과학혁명을 낳게 되고, 요 과학혁명의 큰 또 그 철학적인 배경이 됐던 것이 인제 합리론이니 경험론이니 간접론이 이런 것들이군요. 그래서 인제 이 과학혁명은 또 인제 그 당시에 인제 또 무슨 그 세계관이 깔려 있냐면 기계론적 세계관과 이신론이 깔려 있어. 요게 인제 거의 비슷한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과학혁명은 이제 이 뉴턴을 중심으로 천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인제 발전이 됐고, 요게 근대 과학의 어떤 싹이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그 합리주의야. 합리주의라는 건 뭐냐 하면 자연에는 어떤 보편적인 법칙이 존재하고 있고,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이건 보편적인 법칙을 이용하면 뭔가 그 사회나 역사는 진보한다. 그 믿음이 합리주의예요. 예. 그래서 앞에 있는 합리론하고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자, 하여튼 이런 이제 과학혁명을 통해서 자연에 있는 보편적 법칙을 찾고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인제 이런 것들이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면 사회계약론에 영향을 미쳐요. 과학적 자연 형상에도 보편적 법칙이 있으면 사회적 형상에도 뭔가 보편적 법칙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계약론이 인제 등장하게 되고, 요 사회계약론을 바탕으로 이걸 좀 쉽게 대중들에게 접근하려고 했던 사상가들이 이 계몽 사상가들이야. 예. 그리고 인제 이런 걸 바탕으로 인제 사회과학이 발달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지적 흐름을 가지고 좀 이렇게 인제 미리 깔고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인제 17세기 때 과학혁명의 어떤 배경이 됐던 사상이 기계론적 세계관과 이신론이거든요. 예. 요거 개념을 좀 파악을 먼저 할게요. 자, 기계론적 세계관은 뉴턴의 어떤 인식에 일부 반영됐던 세계관이고, 그 당시 17 세기 전후 그 당시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여기 보면, 자, 이거 보면 신은 일단 우주라는 기계를 만들어 놓은 후에 다시 개입할 수 없으며 그 자신조차 떠날 법이 있다. 그래서 인제 신은 우주의 제1 원인이고, 예, 1 원인이 되지 그 1 원리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겠죠. 여기. 그래서 신을 뭘로 보냐면 인격 신으로 본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약 성서에 보면 야훼라는 신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야훼 신이 이제 뭐냐면 자기를 숭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숭배하며 우상을 숭배하면 연을 받아 가지고 뭐요? 막 그 벌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훼라는 존재는 우리처럼 어떤 이제 뭐니 인격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진 존재예요. 근데 요 기계론적 세계관에서는 인격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 그건 뭐냐면 하나의 법칙을 그냥 신어 본 거야. 요건 인격이 아니야. 그냥 보편적인 법칙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게 이 기계론적 세계관이고, 이 기계론적 세계관이 그 당시 종교 간 이신론에도 영향을 줘요. 자, 이신론은 뭐냐? 이것도 이제 그 예전에 기출문제에 언급됐던 건데요. 이건 뭐냐면 종교와 이성을 일치시키는 생각. 그러니까 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우리가 생각한 신이라는 개념이 인격 신이 아니라 뭐냐면 어 그 기계와 같은 어떤 그 원리에 입각한 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기계를 법칙으로 맞게 움직이는 그 신을 설정했다. 그러니까 인제 이렇게 해서 기계론적인 어떤 세계관에 따라서 인격 신이 아니라 원리로 보는 게, 그러면 이 신이라는 자체는 어떤 원리나 그런 보편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얘네는 감정이 없죠. 그러니까 뭐 자기
숭배하지 않았다고 해서 막 분노해 가지고 뭐 다른 사람을 이제 뭐 이교도를 막 탄압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제 여기에서는 어 신의 자체가 이제 인격신이 아니기 때문에 강신을 배경하고 종교적 강요하고 옹호할 수 있다. 왜? 신이 원리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어떤 보편 어떤 종교든 간에 보편적 원리만 담고 있으면 어떤 종교 다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신이 이걸 보고 자기를 왜 숭배하지 않느냐고 분노하지도 않죠. 예, 원리니까, 법칙이니까.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이게 이신론이라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신론은 무신론의 일종이에요. 예. 뒤에도 있지만 무신론의 일종인데 왜 이신론이라고 하냐. 그 당시에 신을 부정하면 복받을 죽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과학혁명의 세기도 하지만 뒤에 인제 읽겠지만 또 마녀상 사냥도 행해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신을 안 믿는다. 무신론자라면 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당시 과학자들은 자기가 신이 있다는 걸 믿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신론이라는 걸 내세운 거예요, 기계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그래서 이 삐에르 사람은 이신론은 무신론을 감추기 위한 위장 개념에 있다고 지적을 했죠. 예. 이게 정확한 말인데 그 외 이신론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미국 이런 것들에 인제 영향을 있고, 그리고 인제 프랑스 혁명에 보면 여기 뭐 최고 존재라는 거나 그다음에 나중에 하겠지만 이제 노벨스피드에 의해서 국가의 신을 숭배한다는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미국 독립선언에서 자연의 신은 다 이신론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책에 있는 인격신을 바탕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떤 보편의 법칙이나 원리를 바탕으로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인제 이런 이신론도 19 세기 들어가면서 점점 이제 뭐냐면 쇠퇴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무신론으로 등장하게 돼요. 이신론이 없어지고 이제 무신론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여튼 이 이신론 자체가 일종의 그런 기계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했다. 이렇게 인제 염두를 해 두시고 깔고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 과학혁명을 인제 좀 보기 전에 그 당시 과학혁명이 왜 가능했는가 17 세기 때 요걸 좀 봐야 돼, 배경을. 자, 과학혁명이라는 것은 자연과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과학적 업적을 총괄하면서 근대과학의 확립에 큰 기여를 했던 혁명인데 17 세기 때죠. 그래서 이 17 세기 때 보통 천지의 세기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보면 이제 서양의 역사에서 과학혁명은 코페르니쿠스가 천구의 회전에 관해서 그걸 출판했고, 베젤리우스가 인체 구조에 관해서를 출판했고, 그리고 이걸 이제 뉴턴이라는 사람이 프리키피아를 프리키피아라는 책은 좀 배워 두셔야겠죠.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요게 절정을 내렸다는 거. 소위 말하는 17 세기 과학혁명은 이 같은 일련의 과학적 발견들을 통해 중세 파라다임을 무너뜨리고 근대적 파라다임을 수입했다. 자, 이때 파라다임이라는 거는 의미가 어떤 뭐 논리적 사고, 과학적 사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역경론에서 그렇게 쓰이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 어 예전에 말했죠. 어떤 지적인 것들이 축적되고 나서 양적인 것들이 추측해서 이것이 질적으로 계기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청동설이 어떤 지식의 근본이었죠. 그래서 이 청동설에 초점을 맞춰 갖고 지식을 쌓는 데 반해서 이 근대적 파라digm은 지동설 중심으로 해서 바뀌게 된 거야. 근데 그 바뀌는 과정에서 과학적인 어떤 법칙이라든지 그다음에 과학적인 어떤 철학들, 법칙들, 그리고 인식론의 변화들이 일어남으로써 이것이 인제 17 세기 이후에 이제 변화들이 이런 근대의 어떤 과학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단순히 청동설의 지동설이 변했다는 게 아니라 청동설과 지동설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어떤 방법론, 그다음에 인식론 이런 것들 연구 과정 등등이 후대에 과학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제 배경을 볼게요. 배경은 이렇게 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설계를 기준으로 보면 일단 반복론이 등장해. 반복론이라는 건 논리학에서 말하는 그런 방법론을 말하죠. 그래서 이 방법론에는 크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법, 기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 기납법이 되게 중요해. 어 기납법은 그다음에 관찰을 강조하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실과 형상의 관찰과 가능한 많은 자료를 축적해서 그 건정한 일반적 법칙을 뭐냐면 도달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인제 사물의 관찰과 실험을 강조한다. 그때 인제 대표적인 사람은 영국 사람이었던 프랜시스 베이컨이 있어요. 예. 여기 로저 베이컨하고도 비슷하죠. 그 앞에 중세 말기 때. 하여튼
그래서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기납법이 발달됐고, 요 기납법의 요 또 논리적 배경의 인식론은 뭐냐면 경험론이야. 경험론하고 이 기납법은 서로 연결돼 있어. 음. 자, 그다음에 예전에 관측할 수 없었던 것들이 관측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보통 그 과학 기구들이 발달하기 시작하죠, 관측 기구들이. 그래서 인제 보면 여기 뭐 렌즈가 발명되고 만안경이 발명됐는데, 요 만안경을 통해서 인제 그 당시 천문학 같은 것들이 발달되기죠. 그다음에 이제 현미경 같은 경우는 이건 거시 세계를 보는 데 반해서 현미경은 미시 세계를 보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그런 것까지 발견돼. 이 현미경 같은 것들이 발견됐다는 거. 이런 과학기구, 관측기구가 발달되면서 이런 천문학과 이런 것들이 중심으로 발달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학회가 성립되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 그래서 인제 여기 왕립협회가 있고, 그다음에 각 아카데미 이런 것들이 인제 해서 그 학자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이렇게 경제적인 빈곤 없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인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수학이 발달돼요. 예. 어떤 그 경험을 이제 관찰을 보는 거 가지고 관찰을 인제 했으면 거기에 보편적 법칙을 이제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편적 법칙을 수학적인 것들을 통해서 정리를 하기 시작해요. 뭐 데카르트라든지 미적분 같은 게 발명이죠. 그래서 인제 여기에 해석기하는 데카르트는 영역론이죠. 보통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앞에 공리가 있고 이 공리를 푸는 식으로 있기 때문에 이 논리학으로서 영역론과 관련돼요. 기납법과 관련돼 있죠. 아니, 기납법과 별개죠. 자, 거기에다가 인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동설이 등장하죠. 예. 이게 천문학인데 단순히 그 천문학에서 청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뀐 것은 다 인식의 그 태양 뭐냐면 지구가 도 돈 그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는 그 인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뭐냐면 여러 가지 변화도 있나요. 예. 그래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수학적인 방법이라든지 관측 기구의 발달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에서 얘기한 그런 여러 가지들과 그다음에 인제 뭐 중력 상호작용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발견해. 그리고 이것이 근대과학에 큰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그때 인제 그 보면 코페르니쿠스가 있어요. 예. 이 코페르니쿠스는 인제 종전에 청동설 중심의 어떤 사고방식을 지동설 중심으로 바뀌죠. 여기 보면 청동설이 있고 이 지동설이 있죠. 그래서 이 청동설 보면 지구가 태양의 중심이야. 지구가 인제 우주의 중심이죠. 그리고 여기 달 돌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 그 수성이 돌고 뭐 이렇게 금성이 돌고 태양이 돌고 이런 식으로 인제 지구를 중심으로 하죠. 이거는 교회의 입장은 상당히 좋은 거야. 왜냐면 창세기에 보면 지구를 먼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를 인제 만들었다고 돼 있고, 그러니까 교황이 인제 지구의 중심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인제 받아서 이 지구를 어 대리 통치를 하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인제 교황은 당연히 청동설을 또 지지할 수밖에 없고, 또 청동설이라는 자체가 직관적이죠. 우리가 인제 어떤 인제 그 오감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왜냐면 올 때 '우리가 도나?' 그렇게 직관적으로 인식을 못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을 돈다는 거는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돌고 달이 돌고 이런 것들이 인제 인식되잖아, 태양이 돌고. 예, 그러니까 이게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야. 아 근데 요에 반해서 지동설은 인제 보면 태양을 중심이고 요게 인제 수성, 금성, 어 지구 이렇게 인제 달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예. 자, 이게 지동설이야. 이 지동설. 자, 이런 지동설은 예전에 헬레니즘 시대 때 주장한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근데 그렇게 뭐냐면 지지를 받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이 코페르니쿠스가 그 당시에 청동설에서 지동설의 인식의 전환을 만들었죠. 근데 이 코페르니쿠스는 좀 문제가 뭐냐면 요거에 대한 자신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주장에 대해서 입증을 못 해요. 좀 약간 논리적인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있다가 요 코페르니쿠스의 이제 업적을 이제 이어받은 사람이 케플러가 갈리레오예요. 예. 그러니까 케플러 같은 경우에 케플러 3 원칙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갈리레오 같은 사람은 만원경을 통해서 이걸 증명했죠.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만원경을 이용해서 지동설을 정당화시켜서 경험적으로 증명을 했고, 그리고 인제 이 케플러의 업적을 이어받아서 뉴턴이 이걸 또 뭐냐면 중력, 자기가 인제
하는 중력의 상호작용에 입각한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이걸 수학적으로 정리하면서 결국에는 지동설을 완성시켰죠, 이론을. 요런 이제 페이스로 이렇게 하는데, 요런 걸 통해서 인제 뭐냐면 과학혁명이 형성이 됐다. 그래서 인제 뭐 방법론이라든지 그다음 과학적 방법론이라든지 인식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후대에 이제 다른 연구에도 적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보고, 자, 그래서 인제 요 부분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서기 찾아서. 자, 요게 인제 보면 17 세기에 근대인들이 정말로 고대인들이 능가하는 것은 자연과학 분야이며 이 시기에 이루어진 눈부신 과학적 업적을 총괄하여 과학혁명이라고 한다. 자, 이 과학혁명은 비단 근대 과학의 항입뿐만 아니라 정신과 의식에 대한 혁명이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과학혁명의 어떤 배경이 나와요. 네, 여기부터 배경. 자, 배경을 보면, 자, 방법론과 그걸 통해서 인제 획득하는 어떤 기구와 수단, 관측 수단이 발달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자, 17 세기 이후의 발전을 크게 촉진시킨 것은 방법론과 그리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구와 수단의 발달이다. 그래서 이제 기구와 수단이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이런 만원경이라든지 그다음에 흥미경, 뭐 기압계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에서 또 보는 게 인제 방법론인데, 요 방법론은 뭐냐면 요거는 어 논리학에서 말하는 방법론을 말해요. 그래서 이 기납법, 영역법 이런 것들인데 특히 여기에서 말하는 기납법 요런 게 되게 중요하죠. 기납법이라는 것은 경험론하고 연결돼 있어요. 뒤에 얘기했지만 이 경험론과 인식론은 어떤 거냐. 자, 자기가 우리가 경험을 쌓아서 오감을 통해서 이 백지 상태에 있는 걸 채워나가면서 인제 지식이 형성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구체적인 어떤 관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논리적 기납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인제 보면, 자, 여기 보면 프란시스 베이컨 같은 사람은 중세 이래에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던 영역법을 배격하고, 이 영역법은 왜일 거예요, 이거는? 모든 게 다 신이 정해져 있다. 신의 의지에 예속돼 모든 게 예속돼 있다. 신이 모든 걸 다 결정해 버린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자연상의 뭐 또 다 신의 뜻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배격하고 있는 그대로 어떤 공리라든지 어떤 편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꺼내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과 형상과 관찰과 가능한 많은 자료를 측정을 통해서 관찰하고, 자, 그것을 일반 법칙에 도달하는 기납법을 강조했다. 자, 이거는 앞에서 이 르네상스 시대부터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거죠. 르네상스의 개인주의 같은 것들이죠. 개인의 경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런 것들에서 이제 여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종전의 신중심의 세계관에서 인간 중심의 어떤 세계관으로 바뀌면서 개인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했다. 그것이 이제 구체적 사실과 형상의 관찰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납법이라는 논리적 방법론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기납법과 사물의 관찰과 실험의 강조는 근대과학 발전의 궤도를 올렸는데 중요한 공헌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또 뭐냐면 여기죠. 관측 가능한 기구나 수단의 발달을 줄 수가 있죠. 이거 왜 이래? 자, 그래서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그 당시 필요한 기구도 발달이 현저해졌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선 렌즈가 발견됐고요. 이탈리아에서 갈릴레이가 이를 이용해서 만원경을 만들었으며 네덜란드의 반 레바누크가 형리경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여기 만원경 같은 경우에는 인제 천문학의 발달에 크게 공헌했고, 뒤에 인제 제가 서양사 강좌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천문학을 하면서 인제 이 만원경을 통해서 지동설을 단순히 이론적인, 예전에 이론적인 지동설을 이걸 경험으로 관찰을 통해서 입증을 해요. 경험적인 관찰을 통해 입증을 하게 되거든요. 그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탈리아 톨리체리가 기압계를 이제 발명하고 프랑스의 파스칼을 이용해서 산 밑에 정상에서 수은주의 높이를 측정해 기압을
측정한 기압은 높이에 따라 감소하면 진공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과학자들이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연구하려면 뭔가 후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생산적인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 국가나 뭐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후원을 해 주는데, 그 당시에 인제 17세기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 각국 정부들이 그 왕조와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를 강화시키고, 그리고 그 밑바닥에 되는 어떤 기술 개발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카데미 같은 것들을, 왕립협회 이런 것들을 세워 가지고 후원을 해 줬어요. 그래서 인제 과학자들의 이런 어떤 경제적인 서포트를 해준 것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과학 발달을 촉진시켰어. 네, 보면 자, 과학자의 모임인 학회의 설립 또한 과학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대표적인 곳으로 1660년대에 조직하고 1662년에 정식으로 발전한 영국의 자연과학의 지식 향상을 위한 왕립협회 있죠. 예. 이런 단체도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폴 베르가 설립한 과학 아카데미 같은 것도 있어요. 과학 아카데미. 전자는 왕립이라는 수식어를 불과하고 사적인 것이었고, 후자는 정부 산업이었다. 자, 양자가 다 같이 이제 연구를 재정적으로 지원했고 학술지를 발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과학혁명이 가능했던 것이 수학이죠. 예. 왜냐면 자기가 아무리 경험을 또 하고 그다음 관측을 했고 데이터가 많이 쌓여도 이걸 뭐냐면 체계를 정리해서 어 수학적으로 발표를 해야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인제 뭐냐면 공감도 하고 이해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이 되게 중요한 거야, 수학이. 그래서 인제 이 수학을 통해서 사람들 이해시키고 그걸 통해서 보편적 법칙을 정리하는 데 수학이 상당히 중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과학사를 좀 보면요. 아무리 이제 뭐냐면 이론을 많이 알고 경험이나 어떤 관찰 같은 것들을 많이 하더라도 이 수학을 못 해 가지고 최초의 타이틀을 잃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도 처음엔 뉴턴이 발견한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이 발견했는데 이 사람이 수학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수학적 법칙을 정리를 못하니까 그걸 놓쳤던 거죠. 그걸 인제 뉴턴이 보고 자신이 수학적으로 인제 정리해 갖고 함으로써 만유인력 법칙은 인제 뭐냐면 중력의 발견 뉴턴의 공을 돌아가기는 했다는 그 설이 있어요. 예. 뭐 시험 문제 나오진 않는데 그만큼 수학이 중요해, 과학에서. 자, 수학의 발달 없이는 아마 근대과학 확립에 늦어질지는 모른다. 왜냐하면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를 정리하고 공식화하는 데 있어 이 수학은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는 등 실용적인 발달이 있으나 가장 두드러진 업적은 기하학과 대수를 결식인 프랑스의 데카르트 해석기학, 영국의 뉴턴과 독일의 라이프치히의 미적분 발명이었다. 이 데카르트는 나중에 얘기했지만 합리론하고 연결됐죠. 합리론. 프랑스 합리론. 그래서 이제 영역론이죠, 합리론은. 이게 합리론은 영역론하고 연결돼 있어. 이게 또 이제 수학하고도 연결돼 있죠, 영역론. 그냥 수학이라는 건 공리가 있고 이 공식에 따라서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역론적인 어떤 논리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방법론이. 자, 이것들 역시는 뉴턴은 천문학과 물리학에서 그 혁명적인 가설을 떠받칠 수 있는 계산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예. 그래서 뉴턴이 이제 수학을 되게 잘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인제 뭐냐면 유용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세 가지요. 아까 인제 뭐냐면 방법론이 등장하고 관측기구가 인제 발달되고 그다음에 그 fu원도 있었고 그다음에 수학이 발달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제 어디에 직역해서 나오냐면 천문학이죠. 천문학. 그래서 보통 인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천문학에서 이 당시 청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었다고 했잖아. 단순히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돈다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돈다. 이런 변화가 아니라 변화뿐만 아니라 요걸 통해서 뭐냐면 그 인식론, 방법론 등등이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인제 뭐 요즘에 그 과학 유튜브를 좀 많이 보거든요. 예. 예전에는 학창 시절 때는 과학이 별로 재미없어 갖고 과학 시간에 한 줄씩 끊고 그냥 찍고 그냥 잤는데 보니까 이제 과학 유튜브 너무 재밌습니다. 과학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이 과학 얘기가. 그래서 들어보니까 특히 천문학에 관심이 있어 갖고 많이 보는데 이 천문학이 보통 인문학의 역사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역사 알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알아야 되잖아요. 다방면으로. 근데 천문학도 마찬가지야. 천문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물리학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어 생물학도 알아야 되고 등등 화학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지 천문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문학이 과학의 종합과학적인 측면이 있어. 요것이. 그러니까 천문학의 변화는 과학에도 큰 영향을 준다. 과학 전반에. 이런 것들이 국룰이라고요. 예, 과학에서.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독일의 케플러는 코페르니쿠스의 인제 뭐냐면 지동설 제시된 새로운 우주의 움직임을 보다 단순하게 수식할 수 없을까 생각했다. 그래야 그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유성의 궤도가 코페르니쿠스처럼 생각한 척 원형이 아니라 타원이며 태양에 가까울수록 그 속도가 빨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런 점. 요걸 인제 우리가 이제 그 과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케플러의 법칙이라고 하죠. 케플러의 법칙.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독일 학자거든요. 그래서 독일 천문학 케플러가 그 당시 이제 그 행성의 운동에 관해서 세 가지 경험적 법칙을 공포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뉴턴의 만류인류 법칙에 큰 영향을 주긴 하거든요. 그래 갖고 인제 1 법칙은 뭐 행성은 태양을 초점으로 타원 계형을 그린다. 타원 계형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인제 타원형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코페르니쿠스는 여기가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할 때 수성, 금성, 지구가 완벽한 원형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딱 보니까 이게 태양 중심으로 인제 행성이 돌 때 이신율 그러니까 이제 원형에서 벗어난 타원형이 형성됐다는 거야. 타원. 타원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요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불규칙으로 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요때까지는 이게 왜 타원으로 돈지는 몰랐어. 왜냐면 중력이라는 개념을 아직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건데 나중에 인제 과학자들이 보니까 이 타원으로 도는 게 뭐냐. 이거는 태양의 중력을 받긴 하지만 또 수성과 금성, 지구 같은 이게 행성들 있잖아요. 행성 간의 어떤 그 중력이 상호 중력을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행성 궤도가 원형이 아니라 이런 얼마나 그 주변에 있는 천체로부터의 그런 중력을 받느냐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타원형 계형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태양에 가까울수록 그 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서 인제 이게 뭐냐면 삼법칙하고 관련돼 있는데 그건 인제 뭐냐. 일단 태양이 있으면 그 주변에 중력이 강하게 작용하니까 빨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성이 빠르고 금성이 그다음 빠르고 그다음에 지구가 빠를 수밖에 없겠죠. 예. 이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중력에 따라서 이렇게 빠르게 빠른다. 중력이 인제 가까울수록 태양의 중력이 더 강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만율 법칙에 인제 연결돼 있어요. 근데 요거에서는 경험적으로 관찰했지 왜 이게 타원형이 생기고 태양에 가까울수록 그 속도가 빨라지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했어. 아직 케플러 단계는. 예. 그래서 요걸 설명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뉴턴이라는 사람이죠. 이 뉴턴.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 나온 게 갈릴레오인데 이 갈릴레오는 만원경을 인제 이용해서 관찰을 통해서 지동설의 정당성을 확인했죠. 지동설 정당성을 확인하는 내용은 뒤에 이 서강자에 있으니까 그때 살펴보기로 하고요. 예, 이들 공표했다가 종교 재판에 경고를 받고 법정에 나오면서 "걔도 지구를 움직인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전해진다라고 했지 이게 사실은 아니에요. 최근에는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제 밝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이 말은 지동설의 긍정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그것을 누구도 또한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하긴 한다. 그래서 갈릴레이는 입 밖에서 물체의 움직임에 관한 연구 끝에 그 낙하와 물체의 가속화에 관한 법칙을 공식화했다. 갈릴레오가 이제 했던 것이 인제 이거죠. 피사사토에 올라 갖고 이제 물건을 터뜨리고 여기서 해서 인제 그 측정을 한 건데 뭐 이런 것도 인제 과학적인 내용들이고 자, 그래서 인제 앞에서 이제 선구자들 코페르니쿠스는 인식의 전환을 일컫고 케플러는 케플러 3 원칙을 제시했죠. 뉴턴은 갈릴레오는 그걸 검증했죠.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근대적 새로운 우주상을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 영국의 뉴턴이죠. 뉴턴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이 사람인데 잠깐 이제 볼게요. 예. 자, 뉴턴이 인제 이게 왜 우주의 모든 뭔가 보편적인 법칙 끌어다니는 어떤 힘이 있지 않을까? 뭔가 힘이 어떤 이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없을까?
힘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사과나무가 떨어지는 거야. 사과나무에 사과가 떨어진 거야. '아하.' 하면서 '중력이라는 그 개념을 발견했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후대에 만들어진 얘기라고 해요. 이거는. 예. 그래서 뭐 극적이고 뭐 이런 얘기들은 실제 팩트가 아니라 후대에 만들어진 것도 있거든요.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하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사람이 인제 자신의 그 예전에 인제 뭐 케플러라든지 이런 등등의 어 이런 지동설가 이런 것들도 중력의 만유일 법칙을 정리한 것이 뭐냐면 프렌시피아라는 책이야. 이게 이제 한국어 번역하면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거든요. 예. 그 앞에 있는 것들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 갖고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제시를 했다. 여기에서 이게 상당히 의미한 건데, 그래서 인제 이 뉴턴은 달의 운동과 이 케플러 법칙을 연결시켰어. 그래서 달과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달과 지구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만유인력 법칙을 이제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 자, 달하고 지구 간에 인제 있잖아. 지구가 있고 달은 여기 주변에 돌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도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인제 지구가 크면 클수록 달한테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럼 지구가 작으면 작을수록 달한테 적게 영향을 미치냐? 그 이유는 뭐겠어요? 중력이죠. 그 중력이라는 것은 일정한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도 달을 끌어들이고 달도 지구를 끌어들이죠. 그렇지만 달은 질량이 크기 작기 때문에 중력이 그만큼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달이 당연히 여기 돌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달과 지구 사이의 힘은 달과 지구의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는 건 그 달이 뭐냐면 적기 때문에, 질량이 적기 때문에 지구를 돈다는 얘기야. 그러면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 어떨까요? 지금도 달하고 지구 간에 조금씩 거리가 멀어진다고 하고 있죠. 점점 멀어지면 지구에 이제 미치는 달의 중력이, 그러니까 지구의 달이 달에게 미치는 지구의 중력이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점점 뭐야 이게 천천히 돌기 시작한 거야 점점. 그러면서 인제 뭐냐면 지구의 중력이 멀어지는, 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달이 그 지구가 중량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여기 뭐냐면 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거리가 멀어지면 멀을수록 달은 그 지구의 중력을 벗어난다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인제 뭐 공식을 F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아닌데 요게 인제 뭐 여기 비례상수 해 갖고 만유인력의 상수 해 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인제 뭐냐면 발견했다. 그래서 특정한 물질을 모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중력이 있고 서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을 인제 만유인력 법칙에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자, 이런 중력의 작용은 모든 형상에도 적용할 수 있어. 여기 앞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 보면 사가 떨어진 건 뭐가 작용됐기 때문에 지구의 중력이 작용됐기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지구가 있는데 달이 도는 건 지구의 중력이 달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도는 거고, 지구가 태양에 도는 것은 태양의 중력이 지구보다 세기 때문에 태양을 도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달의 중력에 의해서 지구에 무슨 현상이 나요?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인제 자전축이 23.5 도가 기울여서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한 거야. 그래서 서로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형상들. 그러니까 여기 사과나무가 떨어지거나, 그다음에 지구가 달을 돌거나, 그다음에 지구가 태양을 돌거나, 그러니까 달이 지구를 돌거나, 그다음 태양이 지구를 돌거나, 아니 지구가 태양을 돌거나, 거꾸로 얘기했네. 예. 자, 이런 것들은 다 뭐야? 개별적 형상으로 보이지만 중력이라는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이걸 이제 뭐냐면 만유인력의 법칙을 통해서 예 공식화시킨 거죠. 예.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소입자든 다른 소입자를 끌어당긴다. 이때 발생하는 인력은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며 물체의 질량에 비한다. 물체의 영향을 받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중력 영향을 멀어지게 된다. 이런 것들 설명을 했단 말이야. 예. 그래서 이걸 만유인력 법칙이다. 예. 그래서 고전 운동의 법칙을 공식화시켰다. 예, 고전역학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더 들어가면 좀 힘들고, 자, 그래서 인제 여기를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서기에도 없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이 사람의 종교가 아니야. 자,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기계론적 우주관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기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게 보편적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또 뭐냐면 보통 기계론적 우주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인격신을 믿지 않죠. 이신론을 믿잖아요. 어떤 보편의 법칙을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인격신을 믿어. 좀 약간 예외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놔두지만 아니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뭐냐면 움직이게 하지만 어떤 기계처럼 움직이게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힘에서 이 세상이 또 뭐냐면 더 연결시킨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중력의 원인이 뭐냐 그래서 설명을 못해. 중력의 형상은 발견했어 뉴턴이. 근데 이걸 어떻게 제대로 설명 못 해갖고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이건 다 신의 의지가 뜻하는 거다. 신이 뭐냐면 중력에 영향을 미쳐갖고 이 신의 의지에 따라 중력이 형성된 거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뉴턴한테 편지를 보냈죠. 당신이 이렇다면 이 중력에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움직인다면 하는데 그러면 중력이 강한 천체가 있을 거예요. 태양 같은 것에 되게 강하죠. 그러면 중력이 계속 그 다른 천체에 영향을 미치면 모든 언젠가는 시간에 중력에 의해서 태양과 다 이렇게 흡수 통합될 거 아니냐. 근데 왜 흡수 통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이렇게 균형을 맞춰갖고 움직이냐?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했더니 그 사람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어떻게 설명했어요, 이 사람은? 네. 이건 신의 의지다. 신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중력을 저자의 신이 뭐냐면 조절해 갖고 신의 의지에 의해서 태양으로 이렇게 빨려드는 것을 뭐냐면 막을 수 있다. 한 곳에 집중하는.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중력이 멀어지면 또 떨어지면 중력으로 떨어지면 이제 멀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점으로 집중하거나 한 점으로 이렇게 멀어지는 그런 중력 상호작용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뭐냐면 하지 않고 이렇게 균형 있게 이제 지구 그 우주 태양계가 도는 거는 다 신의 뜻이 입각해서 그런 거다. 이건 신이 그래도 중력이 어떤 그것 신의 의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예민하게 설명한 거야. 근데 지금 그렇게 설명하지 않죠. 예, 이건 나중에 이제 얘기했지만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어떻게 설명해요? 이거는 아인슈타인한테 중력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일반 상대성 원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중력 같은 경우에는 그 질량의 어떤 위에서 시공간이 왜곡되면서 이 중력이 형성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뉴턴 당시에는 이 중력은 발견했지만 중력이 왜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상대성 이론에 얘기한 것처럼 시공간 왜곡에서 일어났다 이걸 설명을 못하는 거야. 이걸 뭐냐면 신의 의지에 의해서 모든 게 있다. 중력이 일어났고 이거 신의 의지에 따라서 중력이 한 곳에 집중하거나 한 곳으로 뭐냐면 퍼져나가는 것을 중력에서 한 곳에 집중되거나 한 곳으로 퍼져나가는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계론적 우주관도 있지만 그리스도적 어떤 신앙도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그 법칙을 발견한다는 거는 신의 의지를 발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신의 의지를 발견하게 하려고 했지만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걸 이제 그 뉴턴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이용하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신이 만든 그 보편적 법칙을 이용해 갖고 신을 정복하고 자연을 정복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 사람이 또 이제 위대한 게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청동설과 지동설을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만유인의 법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오늘날 과학적인 연구 방법론이 탄생시킨 거죠. 그래서 여기 가설을 이제 설정하고 가설을 검증한 다음에 일반화시켜서 수의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채택했어. 오늘도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가설을 정리한다는 것은 철학적 사유를 한다는 거야. 그걸 통해서 검증한다는 것은 그런 경험적인 어떤 기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수의적으로 정리했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철학자들은 계속 사유만 했어요. 머릿속으로. 근데 이제 그때 그 기술자들은 뭐야? 계속 만들기만 했죠. 개량하고. 근데 이걸 합쳐놓은 거야. 철학적인 사유를 통해서 가설을 만든 다음에 그걸 통해 검증해서 뭐냐면 수의적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 기술적 발전은 요것밖에 안 되죠. 근데 이걸 통해 확 발전을 해버린 거야. 이게 이제 뭐냐면 서양과 동양의 차이점은 예전에 서양과 동양은 기술만 계속 발전했어. 그러니까 이제 보고 그냥 뜯어고치고 기납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이제 곤치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가설 만들어가지고 검증하고
법칙화시켜갖고 일반화시키면서 다른 데 다 적용되면서 기술 혁신이 일어난 거죠. 예. 이것이 이제 서양과 동양을 차이를 벌리게 하는 큰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뉴턴은 수학 공식으로 과학적 사고의 진행 절차와 설명 방식을 제시해서 근대과학적 가를 제시했다. 단순히 청동서의 지동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는 근대적 과학관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탐구 방법, 연구 방법 등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추상적 이론과 그러니까 가설을 설정해서 철학자들이 했던 거와 경험적 즉 예전엔 기술자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고쳤던 그런 것들 동시에 뭐냐면 결합을 시켜서 철학과 기술 통합시켰다는 거야. 예.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 서양사 총론에 있는데, 자 보면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서양사 총론에 있는 요거 두 개를. 자 뉴턴은 데카르트 영역법을 새로운 실험적 방법과 조화시킴으로써, 그러니까 영역법과 기납법을 조화시킨 거죠. 과학적 절차의 절차한 설명 방식을 제시했다. 데카르트는 명백하고 간단한 명제로부터 출발하여 문제를 논리적 또 수학적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그의 방법은 직관과 영역의 힘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관찰과 실험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다.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영역법을 강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찰과 실험을 낮게 평가했어요. 근데 뉴턴은 데카르트 사고를 활용하면서도 앞에서 관찰과 이런 것들을 강조했죠. 그러니까 철학적인 사고와 그다음에 기술자들이 가진 경험을 조화시킨 거죠. 기납과 영역을 조화시킨 거죠. 근데 뉴턴은 데카르트적인 어떤 사고를 활용하면서 일차적인 경험과 사실 의존을 했다. 그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여러 사실로부터 기본 원리를 추출한 다음 논리적으로 예상된 결과 실제 일어난 일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경험적으로 제시했다. 간단히 말하면 뉴턴법은 추상적 이론과 경험적 증거를 다 만족시킨 거다. 그래서 추상적인 철학적인 거와 그다음 경험적인 기술적인 걸 통합을 했다. 과학자와 기술자의 역할을 통합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뉴턴의 또 큰 공헌 중에 뭐냐 강학 발달을 했는데, 요건 이제 서계에 나왔지만 그 당시 빛을 뭘로 파악할 것이냐, 입자로 파악할 것이냐, 파동으로 파악할 것이냐 해가지고, 그래서 입자는 물리량을 가지고 있는 거, 파동은 일종의 에너지거든요. 네. 자, 그런데 입자로 파악했죠. 네. 물론 지금은 양자역학에서는 빛은 입자이면서도 파동이다. 이렇게 해서 맞아 코페르니쿠 해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관찰할 때는 입자지만 관찰하지 않을 때는 파동이다. 양자성을 강조하잖아요. 빛도 그렇고 전자도 그렇고. 그런데 요거는 더 들어가면 이제 과학얘기니까 여기 하고, 고전 역학이 어떤 빛의 어떤 성질, 입자로서의 성질을 뭐냐면 프리즘 실험을 통해 했다는 거야. 물론 뒤에 이제 그걸 깨지게 되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관련돼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여기 보면 영국의 뉴턴이다. 그 핵심이 되는 건 동력의 법칙이다. 동력의 법칙이 아니라 중력의 법칙이죠. 예, 중력. 이거는 좀 약간 오타인 것 같아. 중력을 이렇게 얘기했죠. 물질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그 입자, 물질 어떤 물질이든 그 안에 또 상호간에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고 했죠. 어떤 특정한 물질은 아니 특정한 물질은 말하면 잘못해갖고 다시 할게요. 예.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는 그 입자를 가지고 있는 이제 모든 물질들은 상호간에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는 거, 이게 중력이죠. 예. 이 중력의 법칙이다. 자, 이에서 태양과 유성 그리고 그 위성들 궤도에 벗어나지 않는 것은 상호간의 중력에 의한 것이고, 그러니까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우리 그 행성이 도는 거고, 행성의 중력에 의해서 위성이 도는 거잖아요.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중력은 서로 끌어다니고 있는 두 물체 승적에 비례하며, 승적이라는 말은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두 개 이상의 수나 식을 곱하는 수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좀 그렇고 무게에 비례한다 이렇게 보십니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이 무게, 질량 있죠. 질량에 따라서 비례한. 질량이 크면 클수록 뭐냐면 중력이 클 수밖에 없고 끌어당기는 힘도 뭐냐면 클 수밖에 없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있고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한다. 그럼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달에서 지구가 점점 멀어지면 어떻게 해요?
달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물체의 직량에서 가지는 나오는 중력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천체에서 멀어지잖아요, 중력에서.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 뉴턴은 이 법칙을 일종의 이제 대학 시절에 부분적으로 발견했으나 어, 명확한 수식으로 공식화하여 발표한 건 훨씬 후인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프린시피아였다. 이 책 이름도 외워두실 필요 있겠죠. 이거 기출에 나왔던 예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관리대의 업적을 토대 고전적인 운동 법칙, 고전역학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물체는 고정돼 있고 그 고정된 것에 대해서 각도를 조사해서 이런 걸 계산하면 예측 가능하다. 뭐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있고 프리즘을 통해 태양 광선을 스펙트럼을 분류함으로써 강하게도 동했다. 그래서 빛이 입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한 거죠. 입자성이라는 것은 그 물질을 가지고 있다. 물질의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빛이 또 사소하게 이제 뭐냐면 그 질량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양자역학에서 깨지죠. 입자뿐만 아니라 파동성도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빛뿐만 아니라 뭐 전자도 그렇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좀 이거는 과학적이니까 이 정도 하고 자 그다음 천문학과 물리학의 발달에 비하면 화학의 발달은 미미했다. 보일의 공기 용량은 그것에 가해진 압력에 반비례한다는 한다는 것을 발견할 정도고 영국의 하비는 1628년 간행한 저서에서 인간의 심장은 사실상 펌프이며 혈액은 심장에서 분출되어 동맥을 통해서 인체를 순환한 후 정맥을 통해서 심장을 대도간다고 설명했다. 매우 중요한 생명의 법칙이 발견되기 시작한 것이다. 자, 17세기 때 천재의 세기라고 할 만큼 과학혁명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 반면에 가장 험악한 마녀사냥도 도처에 이제 성행했죠. 마녀사냥과 관련된 내용은 서강제에 있어요. 서강제에. 그것은 인간의 사고 속에 미신과 종교의 편견이 얼마나 강하게 깊게 뿌리를 받고 있는 걸 말해주고 있다. 아니, 뭐 17세기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제 17세기부터 훨씬 더 과학이 발달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이비 종교가 행행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지금도 통하는 것 같아. 그래서 과학혁명은 바로 이런 미신과 종교의 편견을 타파하고 계몽된 시대를 준비하게 됐다. 과학의 발달은 유럽 근대 문화의 주요 특징 중 합리주의의 소산인 동시에 그걸 강화시켜 발전시켰다. 자, 여기에서 합리주의라는 게 뭐냐면 요건 뒤에 나오는 합리론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약간 이름이 비슷하다고 똑같이 생각하는 분인데 그게 아니라 합리주의라는 건 뭐냐? 자, 이 세상에 보편적인 법칙이 있고 이 보편적 법칙을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깨달으면 뭐냐면 세상은 진보한다. 이런 개념이 이 합리주의라는 거야. 후에 이제 이게 사회 형성에 적용돼서 계몽주의의 어떤 기반이 됐던 것도 합리주의죠. 오늘날 말하는 어떤 이제 근대성이 기반이 됐던 것도 이 합리주의 인식이냐. 네. 그래서 합리론은 뒤에 있지만 이거는 인식론이고 요거 일종의 형이사학적인 신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식론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지식이 만들어진 조건이나 이 관계들을 이제 살펴보는 거거든요. 이거 뒤에 설명하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과학혁명은 질서 정연하게 통합된 기계적 우주상을 제시하는 동시에 우주와 자연의 외관상의 혼란과 불규칙에서 불구하고 합리적인 법칙적인 존재가 필요하며 인간의 이성은 이걸 파악하고 그로써 이에 생산적 조작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초래했다. 이게 첫 번째 과학혁명이죠. 네. 그래서 서로 불규칙한 것이지만 그 안에는 보편적인 법칙이 있다. 그래서 아까처럼 중력 같은 것들이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달과 지구의 관계, 지구와 태양의 관계, 그리고 인물과 썰물의 관계 이런 것들 다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런 자연과학적 인식은 유럽에 고유한 것이며 이후에 우주와 자연을 정복을 가능케 했고 자연과학과 산업기술의 발달을 가져오겠다. 그래서 17세기 전까지는 동양과 서양이 그렇게 구분이 안 됐어. 동양과 서양이 뭐 기술 발전해봤자 경험적인 어떤 걸 그 뭐냐면 경험적인 어떤 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만 개량하는 방식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들. 근데 이것이 과학혁명을 통해서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서 이제 철학과 그다음에 기술이
결합되면서 급속하게 이제 발전하죠. 이런 것들이 서양과 동양의 어떤 그런 기술 발전을 벌여놓기 시작하는 거죠. 이 17세기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서양과 동양을 벌리는 차이를 두는 어떤 그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그 과학혁명이라는 것은 또 부작용도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 있냐? 자, 이거는 이제 인간이 자연의 일부에서 벗어나서 자연을 보편적 법칙을 인간이 자연을 벗어나서 인간이 자연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뭐냐면 도구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도 일어나고 이런 것도 이제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반대해서 이제 좀 나왔던 거 뒤에 나오겠지만 이게 범신론이야. 이건 약간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범신론이라는 것은 만물 속에 다 뭐가 있어요? 신이 내재해 있죠. 예. 그래서 내 자신에게 신이 내재해 있고 너에게도 있고 모든 사물에 신이 내재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서로 간에 유기적 통합된 존재야. 그 인간이 따로 나와 갖고 다른 생물이나 어떤 다른 그 자연들을 다른 생물들이나 자연을 착취하는 게 아니라 인간도 자연의 일부고 다른 생물들과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인간만이 딱 떨어져서 다른 것을 그 자연의 어떤 도구 삼아 착취하고 다른 생물들 죽이는 게 아니라 인간도 자연의 일부고 다른 생물과 유기적 통합을 하기 때문에 오늘 같이 살아야겠죠. 네. 그래서 이 범신론은 약간 이제 그 뭐냐면 과학혁명에 나타난 합리주의와 좀 대립된 인식이에요. 네. 얘가 좀 인간 중심적이고 자연을 이용해 먹고 도구하려고 한 다음에 범신론은 뭐냐면 이걸 받고 인간도 자연 하나로서 같이 더불어 존재하는 유기적 통합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나온 이제 뭐냐면 이 아바타라는 영화도 범신론에 입각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오니셉 이렇게 범신론에 입각한 건데 하여튼 이건 뒤에 있으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과학혁명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래서 요 과학혁명의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고요. 요게 이제 서강자에서 좀 자세히 돼 있거든요. 서강자 한번 볼게요. 서강자 몇 페이지 펴 보시면 302페이지 펴 보세요. 302페이지. 자, 여기 보면 이제 중세만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유럽이 겪는 많은 변화를 유럽인들의 세계관과 인식 체계에 근본적 의문을 던졌다. 이른바 지리사의 발견 후 정통적인 천문, 지리, 지식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으로 획일적인 종교관과 함께 교회의 영적 정치적 통제가 붕괴되었다. 자, 잉글랜드의 시인 더는 이미 1611년 새로운 철학이 모든 것을 회의하게 한다라고 일가했듯이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다시 생각하는 새로운 철학적인 사고와 철학적 사고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기납법이 등장했죠. 예전에 영역법이었죠. 신이 모든 걸 다 지배한다. 뭐 이렇게 이것이 과학기구의 반면과 또 결합이 됐잖아요. 자, 이 과학적 방법은 요구되었다. 더구나 끊임없는 패권 다툼 속에 각국 정부는 그 왕조와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를 강화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서 아카데미를 설립하는 등 학술진흥과 기술개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때마침 만원경이나 현미경 등 실험과 관찰을 필요한 도구와 장비를 개발되어 과학적 관찰이 기여했고 구텐베르크의 할파 인쇄술은 이러한 지식의 확산을 촉진했다. 그래서 이제 사회 전반의 위기 속에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한 학문 자체도 위기를 겪었는데 과학이 그 자체의 위기를 해결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일조했고 그 결과 과학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자, 과학혁명을 선도한 건 천문학이다. 코페르니쿠스는 1543년에 출간한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행성의 정지 및 역진 형상 같은 기존의 포트로마이스 천문학, 이거는 포트로마이스 천문학은 뭘 바탕은 천동설을 바탕으로 한 거야. 설명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서 태양 중심설, 이 지동설의 가설을 제기했죠. 그런데 이제 그의 가설은 좀 약간 논리적 문제가 좀 있었어요. 항성의 시차 문제나 즉 지구가 태양 주변을 주위를 돈다면 항성들이 상대적 위치를 변화했는데 이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되지 않았는데 더 많은 관찰과 연구가 필요했다 이런 거죠. 예. 그 태양 주위에 돈다면 항성들이 상대적 위치인데 항성이 아니라 행성이죠, 행성. 예. 태양이 항성이야.
항성이라는 것은 수소 핵융합을 할 수 있고 빛을 발산할 수 있는 게 항성이죠. 태양도 항성이죠. 항성의 일종이고, 행성은 이 항성을 도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제 뭐냐면 근데 요게 항성에 대한 게 행성이에요 이거는.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케플러는 1609 년에 출간된 새로운 천문학의 화성 관측 결과를 토대로 행 행성들이 여긴 제대로 또 돼 있네요. 예. 여기는 제대로 돼 있는데 여기는 항성을 잘못됐네요. 행성들은 태양에 초점한 타원 궤도를 돈다고 주장했다. 앞에서 케플러 3 원칙 중에 1 원칙에 돼 있죠. 그래서 인제 이걸 수식화했다. 신앙과학의 아버지로 갈릴레오는 만원경을 통해서 이걸 인제 경험적으로 관찰했죠. 검증했죠. 이걸. 예. 잠깐만요. 이거 적어 놨는데. 네. 잠깐만 좀 기다려 보세요. 예. 이게 어디 갔지? 여기다 적어 놨네. 예. 자, 그래서 인제 그 앞에서 얘기했죠. 갈리는 만원경을 통해서 천체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지동설을 정당성화했다. 이건 얘네들이 인제 기나 관찰을 통해서 증명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인제 지동설을 증명할 수 있는 그게 바탕이 되는 게 세 가지를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첫 번째로는 달 표면에 들이우는 그림자의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지동설을 증명했다는데 잠깐 제가 찾아봤어요. 여기 보면 인제 여기 달이 있죠. 근데 이게 보면 그림자가 드리우잖아요. 예. 이게 왜 드리우겠어요 이걸? 이건 뭐냐면 이게 태양이 있으면 예. 이게 태양이 있으면 태양을 인제 뭐냐면 돌잖아 지구가. 그리고 요 지구를 달이 돌죠. 이런 식으로. 그때 인제 뭐냐면 태양은 인제 뭐냐면 지구한테 인제 태양의 빛이 햇빛이 막 들어올 거예요 빛이. 그러면 이 달이 돌 때 인제 지구가 가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구가. 그럴 때 인제 그러니까 요 부분은 지구가 가리는 부분이야. 예. 근데 이거는 청동설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청동설은 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태양 여기 달이 있고 그다음에 수성, 금성 그다음에 태양이 있잖아. 그러니까 달이 인제 뭐냐면 조속 고정이라 갖고 항상 앞면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우리를 관찰할 수 없죠. 왜냐하면 뒤에만 생기고 앞면은 생기지 않겠죠. 예. 이 달이 뒤에 있으니까. 근데 태양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돌면서 우리가 지구가 인제 공존하면서 달이 이렇게 지구를 공존하면서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공존하고 달이 공존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지구에 가리는 태양의 달이 그림자가 생기는 거야. 이거는 지동설을 그냥 검증한 거죠. 요게 이제 첫 번째 거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목성 주변의 위치의 변화를 관찰해요. 행성도 다른 천체의 움직임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건가. 그래서 인제 그 당시에 인제 갈릴리오는 목성의 위성 중에 크게 4 개의 위성이 있죠. 물론 이제 목성을 돌고 있는 위성은 지금까지 한 30 개가 넘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목성의 위성이 이제 4 개가 있는데 뭐 이오라든지 그다음에 유로파라든지 가니메데 그다음에 카리스토 이런요. 목성이 주피터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주피터는 이제 제우스의 라틴어의 그 표현인데 주피터 그러니까 제우스가 바람둥이였어요. 그래 갖고 헤라 외에도 이런 예첩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그다음에 이제 카리스토는 다 제우스의 예척들이야. 거기에다 이름을 이제 붙여준 거야, 이거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것을 이제 만원경으로 발견을 했단 말이야. 이게 이제 목성 주변에 도는 걸 발견했는데 이게 인제 상당히 지구 중심에서의 큰 타격을 받아. 왜냐면 청동설에서는 모든 전체가 다 지구를 돈다고 돼 있잖아. 근데 지구를 안 돌고 있는 게 있네. 목성 주변에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카이토스 그러니까 뭐야 그 누구지? 카이스토가 돌고 있잖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앞에서
천동설의 그거 모든 천체는 지구를 돈다는 이런 전제가 깨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뭐냐면 다른 천체가 뭐냐면 그 공존한다는 거. 지구가 아니라 다른 천체도 목성에서 공존한다는 사실은 지구 중심을 심각하게 뭐냐면 타격을 줬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강력하게 뒷받치는 사례로 이제 여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금성의 궤도 운동 과정에서 모양이 변한다는 점을 들었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자, 여기 태양이 있으면 여기가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지구가 있잖아요. 근데 케플러가 얘기한 것처럼 요게 이제 뭐냐면 그 타원형을 돈다고 했죠. 원형이 아니라. 그걸 이제 만원경으로 금성의 궤도에서 본 거야. 금성의 궤도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게 원형을 두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슷하게 타원형으로 돌아. 응.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지동설에 근거가 된다. 이게 왜 지동설에 근거가 되냐면 이 뒤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중력의 상호작용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 보면 행성들은 태양의 중력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또 행성과 행성 간의 중력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이식률이 생기게 되는 거고, 원심에서 이식률이 생기게 되는 거고, 이게 타형 그 완전히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으로 도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지구와 그 다음에 수성의 중력을 받아서 그 당시 이제 그 금성이 원형이 아니라 이렇게 타원형으로 돈다는 걸 증명한 거야.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지구도 태양 중력을 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달 표면에 들리는 그림자, 지구가 돌면서 태양의 그 빛을 가리면서 달에 그림자 생긴 거, 그리고 목성의 주변의 별들, 이오나 유로파, 가니메데, 타이토스들이 돌면서 모든 천체는 지구를 돈다는 그 가정을 깼다는 거. 그리고 금성의 궤도 운동을 보면서 그 당시 이제 그런 그 타원형이 형성된 걸 보고 지구나 수성의 중간 사이에 뭐냐면 중력의 영향으로서 형성됐다. 그러니까 지구도 돌면서 금성에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코페르니쿠스 결론이 옳았다는 걸 주장했던 거죠.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과 자연에 관한 인간의 탐구가 정통신앙을 우선한다 강조하면서 전력교회에 도전했다. 비록 목숨이 달렸기에 종교재판소에서는 자신의 신념을 꺾었지만 재판이 끝나고 나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건 마치 사실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그 사실 아니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 네. 그 앞에 뉴턴의 사과처럼 그냥 그랬다는 거야. 사실보다는 그 뒤에 만들어진 얘기야. 이거는요. 일종의 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오지 않고 또 보죠. 자, 우주로 행했던 이 거시세계죠. 행했던 과학자의 시선은 다른 우주, 그러니까 미시세계 인체에 파고들었다.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르네상스 시기 때 예술가들이 인체 해부를 통해서 사람의 골격이나 근육, 혈관 같은 것도 다 파악을 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림도 그리고 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그 뒤에 나왔지만 그 당시 이제 그 현미관 같은 것들을 발견했죠. 뭐 이런 것들 등등 합쳐갖고 이제 배경을 했는데 한번 보면 이미 르네상스 시대 예술가들은 정확하고 생동감 있게 인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해부학을 연구하고 참조했다. 베살리우스는 정통적인 갈라누스의 해부학이 인간이 아니라 돼지와 개의 해부를 토대로 한 것을 확인하고 직접 인체를 해부하여 인간의 골격, 근육, 혈관, 신경, 내장 등을 관찰하여 인쇄소의 도움으로 상세한 도표와 그림에 첨부된 해부학 교과서를 집필했다. 자, 잉글랜드의 하비는 맥박이 뜰 때마다 심장이 동맥으로 피를 보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심장이 그렇게 많은 양의 피를 어떻게 만들까 의문을 갖게 되었다. 갈레누스의 해부학에서는 혈액이 간에서 생성되어 정맥을 통해서 신체의 각 기관에 흘러가서 영양분으로 사용되거나 살과 다른 물질로 바뀐다고 주장했는데 이 견해는 심장 주변의 정맥이 가장 크고 두껍다는 단순한 사실과도 모순된다. 따라서 하비는 혈액을 심장을 통해서 인체에 순환한다는 결론을 짓고 동물의 혈관을 사용하여 확증 신호를 통해서 피가 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혈액의 순환을 입증했다. 그럼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어. 이게 과학적인 내용이고
앞에 이제 제가 천문학은 제가 얘기할 수 있었던 게 요즘에 제가 천문학에 꽂혀 가지고 좀 약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완벽하진 않았지만 요거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그건 그냥 넘어갈게요. 예. 자, 그다음에 과학적 사고와 관찰의 결과로 사회적 인정받고 수용되는 수학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수학은 여러 가지 형상들 그것을 이제 보편적 형상을 정리해 주고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발표해 줄 수 있는 거야. 일종의 도구 역할을 하는 거야. 수학을 잘 못하면 경험이 아무리 쌓이고 그걸 많이 한다고 해도 사람들 앞에서 이걸 수학적으로 정리를 못하면 인정을 못 받아요. 예. 그래서 일종의 수학이 과학계의 언어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학 발달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데카르트죠. 자, 데카르트가 언급했듯이 수학은 수량과 관측에서만 관해서 알려진 걸 모든 걸 설명하고 어떤 특정 분야의 적합성을 상관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보편과학이다. 그러니까 수학을 통해서 과학자들은 추상적 사고와 합리적 확실성 사이의 관계를 메울 수 있었다. 네, 케플러는 유심 2차 곡선에 대한 연구부터 천체 운동의 법칙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데카르트의 해석 기하학과 뉴턴의 미적분학은 단순히 우주의 세계와 신비한 우주에 대한 수학적 설명이 아니라 그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사고의 틀을 제시한 것이어서 혁명적이었다. 그들은 우주와 자연의 겉보기에 혼란스럽고 불규칙해 보이도 앞에서 했던 그 안에는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법칙이 존재한다는 기계론적 우주관을 제시했다. 인간의 이성은 그 법칙적인 질서를 파악할 수 있고 그것으로써 생산적 조작을 감으로써 어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이에 대한 진보를 확신하겠다. 이걸 뭐라고 해요? 합리주의라고 하죠. 예. 그래서 우주에는 보편적 법칙이 존재했고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깨달으면 세상은 진보한다라는 거죠. 이게 합리주의야.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마녀사냥을 볼게요. 17세기에는 이렇게 과학혁명이 일어난 또 하지만 또 마녀사냥이 성행했던 또 시기도 해요. 예. 그래서 마녀사냥 같은 경우에는 중세에도 보였지만 실제 근대 초에 상당히 두드러져. 그래서 15세기 말부터 해서 18세기 때 이게 한 10만 명 정도가 마녀로 처형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뭐 그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근대 초의 과학혁명으로 신앙에 대한 이성의 승리가 확인된 듯 보이지만 그 시대 마녀사냥에 성행했던 강계 시대이기도 하다. 자, 마녀사냥은 중세에서부터 간간히 나타났지만 근대 초에 두드러진 현상이었다. 15세기 말부터 18세기까지 대략 10만 명 정도가 마녀로 처형됐는데 특히 1590년부터 1660년대까지 가장 극심했다. 그 이유는 우선 잦은 전염병과 기근, 전쟁의 이후부터 공포가 확산되며 악마의 저주 때문에 생각됐던 그 고통의 근원을 색출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종교개혁을 분열된 기독교 사회에서 부교든 신교든 간에 자신의 지배에서 신화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단 색출에 강했고 그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민중 문화 속에 깊이 들어가면서 중세교회도 건드리지 못한 민중 신앙과 충돌하게 되었다. 그래서 인제 그 당시 인제 이 민중 신앙 관련된 내용은 서양사 강의에 보면 자세히 돼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전문적인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 마녀사냥은 신교든 구교든 다 있었어요. 심지어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이 마녀사냥이 행해졌다고 돼 있거든요. 예. 뭐 하여튼 자, 마녀로 진목되어 희생된 자들은 대부분 가난한 소량 부인, 특히 50대에서 70대 사이에 성지선언 가부 할머니였다. 물론 이제 20대에 처녀들도 되긴 했지만 되게 보면 꼰대라고 하는 이 나이대 분들은 되게 이제 뭐냐면 잔소리가 되게 많잖아요. 예. 우리 어머니도 되게 잔소리 많은데 하여튼 그런 분들을 인제 뭐냐면 지목해서 마녀사냥을 했다는 거죠. 자, 예외적으로 상층에 대한 하층의 복수로 간주될 수 있는 중상층 계급의 여성이 희생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대부분 신분이 낮은 여성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러니까 50 대에서 70대 여성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신분이 낮은 여성들 그러니까 최하층의 신분이 낮은 여성들이 마녀 사냥을 당하는 거죠. 자, 이는 근대 초 가부장적으로 제가 강화되면서 남성 지배층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여성들을 공격한 걸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의미니까 시험 문제 안 나오겠죠. 그냥 그런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게 좀 보는 게 뭐냐면 뒤에 보면 아마도 인제 뭐 경제적인 내용도 있어요. 자, 원산업화 여성 노동의 가치가 뭐냐면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제
가장의 딸들이 그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못해도 오랫동안 딸에게 봉사를 원했을 것이다. 유럽의 결혼은 거의 모두 시집살이, 신부가 신랑의 가정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신부의 가족 입장에 혼인을 늦추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그러나 여성은 거의 언제나 경제적 아버지든 배우자든 남성에게 예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마을 한 구석의 외딴 집에서 혼자 사는 가부들이 여러 가지로 마을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문제적 인간으로 간주됐다. 예. 지금처럼 이제 뭐 가부라는 것이 이제 그 보면 20대 중후반? 그 정도 보면서요. 지금은 그 이때 결혼 별로 안 하죠, 지금. 예. 하여튼 그 당시에는 가부였어. 그래서 이제 문제적 인간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그런 자선의 대상으로 마을 공동체 부담을 주기도 하고 삶의 경험 속에 체득한 민간 욕구, 신분의 권위에 도전하게 됐다. 때론 마을 터줏대감으로 젊은 세대 주민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그래서 따라서 전염병 확산되면 사회적 불안이 심화될 때 큰 문제적 인간을 제거함으로써 구성원의 평온을 찾는 것은 공동체 전체에 유익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국가와 교회 입장에서 군주적 영혼들이 기존의 권위를 복종하게 만들어서 사회 통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고, 마녀로 지목된 신상자들이 마녀임을 입증할 합리적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가해진 급식한 급심한 고문과 그로 인해 공포는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의 지배 권력을 만들어주는 규모를 준수하고 그 권위를 복주하는 것만이 살 길을 생각을 만들었다. 뭐 의미가 쭉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세요. 예. 이런 거 있다가 공부했다가 틀려. 예. 이거 팩트 위주로 보자고요. 예. 그래서 그냥 제가 읽은 거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용어 설명을 좀 볼게요. 이 원산업화라는 말이 나와. 가끔씩 책을 읽다 보면 이제 서양사 강의나 그런데 좀 어려운 심화 서적을 보면 원산업화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원산업화가 뭐냐? 자, 이 원산업화는 뭐냐면 산업혁명 이전, 산업 이전에 어떤 산업화의 맹화 이런 것을 원산업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 원산업화가 이루어지는 곳은 농촌 지역의 수공업 지역이죠. 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계기가 됐던 게 상업혁명인데 상업혁명의 결과 금과 은이 유럽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예. 자, 근데 이 수요를 길드 체제에서는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이제 상인들이 선대제를 이용해 갖고 농촌 수공업을 이제 이용하는 거죠. 이때 이 농촌에서는 길드에서 쫓겨난 그 직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기술력은 있었어. 근데 물자 이게 자본이라든지 기계 이런 것들이 없는 거야. 직기 같은 것들. 이걸 누가 대줬냐? 상인들이 대줬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산업혁명 이전에 산업화의 맹화가 보인다 해 가지고 이걸 원산업화라고 한 거야. 예. 그 원산업화하는 과정에서 이게 뭐 여성의 노동력 가치도 상승했다. 그래서 인제 그다음에 직인들이 통해서 여성들이 인제 직문을 짜는 어떤 기술들을 배웠잖아요. 자,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그러면 근데 여성의 노동력의 가치가 상승했는데 불구하고 대우를 안 해 주고 하고 또 혼자 사는 여성들이 많아지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제 험악해지는 거죠, 가부장적 사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을 마녀로 몰아 가지고 뭐냐면 처형시키는 그런 경우가 흔했다라는 걸 그 뒤에 있는 내용인데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원산업화라는 좀 개념 정도만 파악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한번 봤고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90 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증은 90 번이에요.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근대 철학의 성립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근대 철학의 성립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요거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또 없어졌네. 자, 여기에 보면 철학 이게 이제 앞에 과학혁명을 이제 배경이 됐던 이제 그 철학들 관련된 내용이에요. 어 여기에서 인식론이 나오는데 자, 인식론이라는 것은 지식의 형성 과정을 얘기해요. 그걸 철학적으로 그 뭐냐면 밝히는 학문이 인식론이고 요 인식론에서 그 뭐가 나오냐면 또 철학적인 방법론, 논리학에서 방법론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인제 요 연결돼 있어요. 근데 경험론은 기납법, 합리론은 그 뭐냐 영역법 요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면 인식론이 지식의 형성 과정인데 이게 뭐냐? 자, 우리가 죽는다는 걸 어떻게 알죠? 죽는다는 걸? 죽는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죽고 주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에 통해 죽는다는 사실 아는 거는 이게 경험론이죠. 그래서 옆에 사람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도 죽고 여러 사람이 죽음을 보면 '아 나도 언젠가 죽겠다.'라는 걸 지식을 얻게 되잖아요. 이게 경험론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죽는다는 것을 뭐냐면 아는 게 아니죠. 이거 경험론에 따른 관찰을 통해서 내가 죽는다를 아는 거야. 이게 죽는다는 지식을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게 뭐냐면 경험론이고, 당연히 논리하고 기납법, 방법론 기납법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인제 이에 대해서 대륙의 합리론은 뭐냐면 내가 왜 죽는다는 걸 아냐. 이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안다는 거야. 어.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생내 개념이라는 것을 태어나요. 원래 선유 개념이라고 또 하는데, 자, 우리가 절대 이성을 통해서 생내 개념을 알게 되고 우리가 이제 죽는다는 걸 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뭐냐면 그걸 인제 태어날 때는 알았는데 이 생내 개념을 통해 아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유를 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계속 사유를 통해서 내가 죽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이게 인제 뭐냐면 대륙의 합리론이야. 그러니까 인제 절대 이성을 공제로 삼아서 내가 사유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그걸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역법과 연결되죠. 그래서 데카르트가 인제 중요한 게 이제 여기 보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내가 깨어난 원래 가지고 있는 생리 개념을 계속 사유를 통해서 뭐냐면 도달함으로써 지식을 얻는 방법. 이걸 이제 뭐냐면 그 대륙의 합리론이라고 얘기하죠. 요거 인제 한번 읽어 볼게요. 자, 1406 번을 볼게요. 명예혁명 후 1690년 출판된 인간 이해적인 농구에서 그는 인간 인식의 기원을 분석하면서 경험론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그는 데카르트의 생내 개념을 이거 아니네요. 나중에 이거 백지설 관련된 건데 잘못 읽었어.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인제 있고, 그다음에 인제 이 뒤에 인제 있고 요거 한번 읽어 볼게요. 예, 서양사 강의에 있는 내용이야. 자, 데카르트는 중세 스콜 철학에서 이제 종교적 맥락과 난잡한 사병을 배제함으로써 근대 철학의 기반을 제공했다. 자아의 존재는 지극히 자명한 개념을 제외한 모든 불확실한 편견을 축출한 다음 엄격한 영역의 방식으로 사고함으로써 철학 체계를 수립한 거다. 내 생애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사유하면서 지식을 끌어내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때 생내 개념의 그 주요 내용이 수학이에요. 예. 수학을 생내 개념을 바탕으로 해 갖고 계속 사용하면서 뭔가 끌어내는 거. 이걸 이제 주장하고, 관념론이 있는데 관념론은 경험론하고 합리론을 조합시킨 거야. 경험론에서 내용을 가져오고 합리론의 틀에서 가져온 거야. 그래서 이 합리론은 뭐냐? 관념은 뭐냐? 자, 여기 보면 인식 주체가 있고 그다음에 인식 대상이 있어요. 근데 인식 주체가 인식 대상을 볼 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관념을 통해서 받아들여. 관념의 틀을 통해서. 근데 이 관념의 틀 자체는 타고난 거야. 일종의 생리 개념이죠. 그래서 합리론을 이제 바탕으로 한 거고, 자, 여기 내용은 이제 뭐냐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봤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인제 이걸 역사학에도 적용하면 그렇죠. 똑같이 인식 주체는 역사가, 이건 인식 대상은 역사 사실이죠.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일 때 역사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관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데, 요 관념의 내용은 뭐냐면 사회적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좌우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념을 통해서 받아들인 그 인식 대상인 역사적 사실은 인식 주체의 관념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게 그 관념론의 주요 내용이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있고, 이 관념론은 상당히 인제 영향을 주죠. 칸트에도 영향을 주고 헤겔에도 영향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자,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관련된 내용의 철학적 내용을 한번 읽어 볼게요. 여기 우리가 철학을 전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왜 갑자기 꺼져. 잠깐만요. 중요한 부분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볼 게 이제 합리론과 경험론. 합리론 경험론이죠. 예. 자, 경험론 영국 중심으로 이제 전개됐고요. 대륙의 이제 합리론이죠. 여기 보면
자, 영국의 루코는 인간 이해에 관한 실론에서 그 당시 인간 정신은 원래 아무것도 있지 않고 아무 생각도 들어있지 않은 백제 같다. 이 백지설 유명하죠? 그걸 메꾸는 것은 한마디 경험이다. 우리가 오감을 통해 경험함으로써 백지를 채워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죽음이라는 개념을 모르는데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백지를 채워가면서 지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인간의 이성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말하자면 인간의 지식의 원천은 환경과 접촉을 얻은 경험과 이해된 성찰, 이성의 작용을 했다. 자, 이런 누크의 사상은 18세기 계몽 사상에 깊은 영향을 줬다. 그다음에 데카르트죠. 데카르트는 그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 사람은 실험과 관찰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오직 그 수학적 사고를 강조한 거죠. 타고난 거다 수학적 사고는. 그러니까 수학을 강조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리 개념 안에 이 수학이라는 걸 존재했고 수학을 통해서 지식을 끌어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이야. 그래서 수학자로서 과학의 발달에 공헌했으나 또 철학자로서 합리론을 제시했다. 그는 조금이라도 의심할 여지가 있는 모든 견해를 명백히 잘못이라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의 목적은 그렇게 한 후에 아직 믿을 것을 요구하는 완전히 의심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남지 않도록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사회와 사회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타고난 생리 개념을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이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존재한다. 연결도돼 있고 그것이 그의 철학의 제1호 원리를 삼았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이제 방법 서설이라는 책에서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자, 뭐 더 이상 나가면 이제 복잡하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피노자가 있어. 예. 스피노자는 범신론이에요. 범신론이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사물 속에 신이 내재되어 있다. 근데 이 신이라는 것은 인격 신이 아니라 원리, 제1의 원리 법칙을 얘기하는 거죠. 나한테도 있고 너한테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개한테도 있어. 그러니까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거야. 어 이게 이제 따로 독립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종교나 합리주의 사고방식은 좀 달라요. 합리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 자연에서 벗어나갖고 이 자연을 관찰하면서 일종의 자연을 도구화시킨 데 반해서 이 범신론은 모든 사람이 뭐냐면 무라일치죠. 다 뭐냐면 그 신의 어떤 보편적 그 법칙이 내재돼 있고 서로 간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통합돼 있다는 거야. 자연은 틀 속에 인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연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연에 통합된 유기적인 존재다. 요런 생각인데 이런 생각은 인도의 우파니샤드 철학에도 보여요. 이런 것들이. 아마 우파니샤드 철학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는데 자 하여튼 네덜란드 출신의 스피노자는 렌즈를 연마하면서 가난 속에서 오직 철학자의 어떤 사생만을 몰두했다. 그는 그리스도교와 유대교 인격신을 배경하고 데카르트인 신을 유일한 실체로 보는 한편 기하학의 영역적인 어떤 방법, 그런 신이 모든 것을 제1의 원이고 만물의 편전, 범신론에 전개했다. 예. 그래서 모든 그 개체들은 다 하나의 신으로 내재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의 신으로 기인한다. 모든 걸 다 유기로 통합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것이 그 뭐냐면 스피노자고요. 그 옆에 이제 라이프치히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영국의 경험론과 대륙의 합리론은 얼핏 보면 서로 대립한 거 보시나 사실은 서로 보완 관계에 있으며 다 합리주의를 발전시켰다.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그 수학자며 물리학자로서 과학사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동시에 장세니즘을 옹호하는 카톨릭 사상가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네덜란드 신학자 얀센은 신학보다 종교적 경험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의식보다 신의 사랑을 믿음을 중요시했다. 그의 주장은 프랑스에 유행하여 파리에 얼마 멀지 않는 시트교단의 수도인 포르로웰의 근거리로 하나의 교파를 형성했다. 뭐 이렇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팡세로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이제 뭐냐면 정치 사상이에요. 예. 자, 정치 사상에 좀 볼 게 뭐냐면 그 왕권 신술사가 관련된 내용이죠.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